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시간 도너리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아유, 너무 바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오늘 제가 새벽마다 항상 일어나면 보는 게 미국 증시인데 예. 오랜만에 사상 최대라는 단어를 본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자주 있었죠. 그래도 좀 네. 오랜만이다 느낌도 있었는데 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던 게 네.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은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나머지 네. 업종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고 특히 금리와 관련해서 네. 연준한테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도 좀 있었었고 그리고 그냥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가를 내려줄 테니 네. 금리를 내려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마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러 관세 또는 여러 가지 우려들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어떤 안도감들 이런 것도 작용하면서 산업재 중심으로 네.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크게 오른 게 특징이었는 게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했다라는 좀 거. 아쉽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네.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네. 실제 HBM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뭐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와 관련된 네. 어떤 그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관련 기업이 하락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보셨을 때 오늘 장 열리면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네.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데 종목별로는 참 굉장히 괜찮은 그런 그래요? 시장인데요. 네. 저는 오늘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진 못하겠지만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은 너무 많이 빠져서 미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하락이 항상 제한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지수가 미국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빠진 만큼 우리가 네.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미국이 좋아지고 있는 그 산업재와 관련해서 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다라면 지수는 마이너스 흐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인데 업종별로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업종들이 나올 수 있는 다만 오늘 같은 경우 한국 증시는 좀 오후로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에 비해서 긴 연휴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현금을 들고 가겠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흐름 정도는 오후에는 조금 오전보다는 못하는 흐름이 될 수도 있는 정도. 그러나 그게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뭐 좀 지켜보지 이런 흐름에 따른 어떤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설 연휴 좀 지나면 또 다시 좀 어느 정도 오늘 오후분에 회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그 설 연휴 때 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금리 결정도 있을 그쵸.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정명령에 어느 정도는 서명을 했지만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그 가이던스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겠죠. 그 영향을 설 이후에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수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에 따른 영향이 이제 한꺼번에 반영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후보 시절에도 말해왔던 이제 산업군들 정책들이 있는데 이 중심으로 투자 그리고 주식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기대했던 저마저도 제일 기다렸던 게 취임사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거였는데 의외로 언급이 없어가지고 좀 여파가 있었잖아요. 이게 의도적인 게 좀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을 주면 네. 이건 단순히 가상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금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현재 있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던 게 우리
그 경제학에서 배울 때 뭐 네. 옛날에 무슨 뭐 브레튼 우즈 체제 네. 무슨 체제 그죠 근본이 체제니 아니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흔들 수 있는 만약에 영향이라면 네. 지금 취임사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뭔가 심사숙고를 해서 네. 현재는 비트코인을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상품으로 둘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달러를 대체하는 또는 금을 대체하는 네. 수단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말을 아껴 쓸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흐르면서 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겠죠.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이걸 금이라고 진짜 할 정도로 네.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뭔가 미 국채를 다른 어떤 국가들이 사게 만드는 어떤 걸로 활용을 할지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이 국채를 사주려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인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달러하고 연동된 네. 어떤 코인은 이런 것들을 좀 용인을 하게 되면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달러보다도 달러 자산을 미 국채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의도인 건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트럼프도 머리가 복잡을 할 텐데 나름대로 조만간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정의입니다. 정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네. 상품으로 정의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화폐로 정의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통화 체제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체제에서 뭔가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말할 때마다 반응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도 그동안은 어떻게 살까 말까 하다가 예. 이제 진짜 취임했으니까 사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야 늦었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라는 또 하나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뭐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맞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혹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감안을 그거보다 하고. 더 큰 가격이 될 거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네. 뭔가 새기려면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트럼프가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죠? 힘을 네. 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뭐 그걸 근데 지금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변동폭이 큰 부분이라서 예, 사실 더 오르는 그런 것 이유도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이유도 잘 잘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래프 분석들이 주류를 많이 이루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자산 중에 하나니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네. 이게 그래프에만 의존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았나 이런 너무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죠. 네. 사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말씀하신 전기차, 2차 전지 쪽으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취임사에서 전기차 의무화 철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보조금 폐지 검토라는 지시도 했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도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네. 현재 보조금 폐지가 전면 폐지라기보다는 뭔가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것들만 네. 폐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전기차를 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아무 차도 그러니까 차에 대한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죠. 네. 뭐 나는 휘발유 차도 타고 싶고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경유차도 타고 싶고 전기차도 타고 싶으면 네. 그냥 마음대로 타라. 하지만 특정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어떤 차를 타든지 타고 싶은 자유를 주겠다라고 네. 했던 거고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했었던 행정명령 중에 2030년까지 미국의 자동차 판매를 50%까지 하라는 네. 행정명령을 네. 폐지를 한 거죠. 뭐 의무로 왜 내가 타야 될 필요가 있어? 네. 그냥 그때 가서 전기차를 타고 싶은 분들은 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고 해서 일단 그 명령을 폐지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또 특정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 해서 아마 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크게는 $7,500 줬었던 네. 보조금, 그러니까 네. 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이요.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다행인 건 뭐냐면
알겠지만 세액공제라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받는 보조금이 있어요. 네. 요거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향후에 전기차라는 게 의무화되는 어떤 조항은 네.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배터리를 만들 때 주는 보조금은 유지되는 정도인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성장 동력이 이전보다는 떨어지는 건 분명해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전망이 아니고 네. 기업들의 이해에 대한 어떤 반응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엔 아무리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포드나 GM이나 네.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네. 야 그래도 전기차는 미래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중단 없는 어떤 전진을 하겠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강화를 하고 그걸 정말 앞으로도 많이 팔겠다라고 어떤 방침들이 나오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들이 발을 빼면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저도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기조가 그렇다 해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상은 예.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걸 하이브리드로 좀 비율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이미 발을 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예. 게 근데 또 되게 큰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GM이나 포드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 줬던 배터리 수주가 이미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아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거를 나는 수주를 주긴 했는데 안 할래라고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건데 아직 그런 거 여부를 알 수는 없으니 네. 좀 더 확인을 하고 최소한 GM이나 포드나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업체의 생각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업체들이 우리 기업들 아니면 전체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 현대차는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이었다. 하이브리드 말씀하셨으니까 미국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힘들어지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뭐 반대로 그래도 여전히 뭐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더라 하면 그래도 좋은 소식이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입은 이제 우리가 봤으니 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볼 때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빠르면 2월 안에 이런 것들이 났을 것 같은데 이 2월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제가 볼 때 방향성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분들 계속 뉴스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우주 산업 쪽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에 깃발을 꽂겠다 이런 말도 했고 이게 굉장히 핫해지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와 관련해서는 사실 별로 관련 기업들이 적긴 하지만 미국은 우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진심인 게 그쵸. 결국 우리가 우주를 가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좋긴 한데 우주 가려면 우주선 하나 쓰는데 돈이 얼마냐라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죠. 이 측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끼는데 그 아끼는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게 보통 킬로그램당 얼마로 이렇게 환산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의 비즈니스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 내려온 가격이 얼마냐. 기존의 우주선을 쏘아 올린 비용의 1000분의 1로 지금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용을 줄였어? 라는 게 핵심인데요. 기본적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마 로켓을 쏘는 거 보셨겠지만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그 다음에 우주선이 있는 건데 이 1단 추진체를 그동안은 쓰고 버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아마존 쪽에서는 요것들을 발사체로 회수하는 걸 바다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바지선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메카질라라고 해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사체가 올라가다 중간에 와서 도로 발사대로 들어와요. 저 그거 만화인 줄 알았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발사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30분 만에 재발사가 가능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굉장히 우리가 자주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버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블루 오리진이 하고 있는 발사체의
바다에서 회수하는 방식은 한 달 정도 걸려요. 네. 그거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또 연료와 관련해서 했던 황이나 이런 것은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방식은 메탄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청소도 의미 없고 연료만 다시 주입을 하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자주 올릴 수 있으면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링크라고 해서 네. 지금 이쪽이 하고 있는 사업 또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주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우주 관련해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럼 우주와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 된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사업은 드론이었었고요. 그렇죠. 그 드론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전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면 통신은 다 마비가 됩니다. 네. 근데 우주에서 있는 통신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러려면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는 전쟁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나중에 스타링크 이런 것들이 정말 네. 상용화가 많이 되면 우리 로밍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디 사실. 되니까 네. 예. 이런 편리함들도 있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여러분들 비행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는 그 인터넷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지금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네.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클 수 있는 성장 산업 중에 하나다.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라는 게 제한적이지, 문제죠. 거죠. 예, 그게 좀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실 트럼프 한마디에 뭐 후보자 시절부터 그러니까 등장만 하면은 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엄청난데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밤잠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이게 임기 내내 왜냐하면 사실 피로감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래도 어떻게 보세요? 임기 내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일기 때도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지만 정말 많이 피곤했었어요. 그랬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꼭 미국 시장 할 때 하면 좋은데 꼭 한국 시장 할 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그 외에는 한국 시장 반응을 보기도 해요. 아시아 시장 반응. 그래서 무시 이제 못하니까요. 요거 반응 보고 안 좋으면 밤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마루트가 돼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트럼프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정상들은 네. 보통 회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죠? 회의를 통해서 발표하는 게 정상적인데 거기는 회의가 없어요. 네. 회의 없고 그냥 본인이 소셜 트루스인가 거기다 그냥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내각도 뜨악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대통령께서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부는 그거를 시키는 거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데 역할이 있는 거지 그분들이 뭔가를 막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자꾸 이제 예전에 트위터였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띄우고 나니까 아마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초기니까 그렇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 정말 미치겠다. 특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는 거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일들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마음을 좀 가다듬을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이제 또 슬슬 관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에서 제품을 안 만들면 관세가 있다. 사실상 글로벌 전 세계 기업에 엄포를 놓은 건데 네. 이렇게 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든 뭐 기업 사람이든 전략도 좀 이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은데 요 멘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관세가 가장 뜨거운 문제인데 이제 관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밖에 있는 네.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돌아오고 네. 또 그를 통해서 미국이 좀 부족한 그 세금을 메우려는 의도로 한다는 관세를 크게 먹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 의외로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도 네.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한 첫 번째가 물가였었어요. 그렇죠. 물가가 네.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춰서 물가를 낮추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파월한테 얘기를 해서 금리도 네. 낮추라고 압박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얘기와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서로 상충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시는 물가였었어요. 그쵸. 저도 미국에 1년에 4번, 네. 5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체크하러 많이 가는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됐는데 2년 차에 물가가 여기서 더 오르면 트럼프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은 2년 뒤에 중간선거 즉 435명의 네. 국회의원을 하원의원이죠. 뽑는 네. 중간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부 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도 물가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
관세 정책을 쓰더라도 물가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써야 되는 어떤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먼저 어떻게 하냐면 관세를 쓰기 전에 물가보다 확 낮추거나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관세를 쓰더라도 물가가 오르는 걸 제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는 결국엔 관세를 뭔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20% 보편 관세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상 그랬던 거네요. 네. 결국에는.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없어요. GDP 대비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를 올리는 순간 그 모든 부담은 미국인이 안아요. 예컨대 미국이 모든 제조업이 다 있다. 그럼 미국 유리해지는 거지만 없는데 뭐가 유리해지겠어요.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신 월마트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그 우리가 알는 건 매장들 가보시면 그냥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자예요. 맞아요. 그럼 본인이 만드는 것도 없는데 관세부터 올릴 수는 없으니 오를 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쵸.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 현실적인 게 품목별로 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자동차. 그렇죠? 미국이 경쟁력 있는 제조업은 그런 것들은 품목별로 하고 국가별로는 차등을 두겠죠. 예를 들어서 영향이 없는 국가는 좀 더 많이 높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영향 있는 국가는 품목별로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하려는 그 의도를 최근에 보여준 게 취임사할 때 관세 얘기를 했더니 내가 행정부한테 왜 무역 구조가 이렇게 됐는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얘기 자체가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려만큼은 아니다. 우려만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가도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사님이 보셨을 때 트럼프 2기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할 종목 그리고 좀 추천까지는 아니어도 요건 눈여겨보자 이런 종목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조심할 게 되게 심플한 게 트럼프가 하지 말라는 업종은 안 하는 게 맞겠죠. 하지 말라는. 네. 그럼 진짜 이번에도 트럼프 입을 보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아니 뭐 대놓고 나는 이쪽은 규제할 거고 그쪽과 관련해서 이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 굳이 그러니까 시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쪽에서 힘이 나오는 거지 자꾸 끌어내리는 쪽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자꾸 끌어내려지는 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사실은 그거는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많이 못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규제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좋든 싫든 관세는 어떤 식으로 맞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만큼이 되든. 그러면 관세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는 업종도 피하면 되겠죠. 근데 의외로요. 우리나라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는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요건 챙겨드리면 관세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왜? 미국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없는 건 관세를 얼마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전부 다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하이닉스가 현재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먹이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현재 미국의 공장을 미리 지은 기업들 있죠. 이들 기업은 거기서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 수혜가 돼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지 않고 현재 미국에 수출은 하고 있는데 공장이 거의 한국에 있다라고 보면 또는 동남아나 중국에 있다라고 보면 그런 기업들은 피해 가능성이 높으니 그걸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트럼프는 현재 키우겠다는 산업군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죠.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특화된 관련 업종이나 산업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증권 투자는 정치가 많이 좌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국내외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 양극화를 달래는 정책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수혜가 되는 기업 중심으로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를 꾸는 게 낫겠죠.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바이든 때도 그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통해서 전기차 많이 민다고 하니까 전기차가 많이 올랐던 거고 또 AI가 되니까 또 전력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랬던 것처럼 또 이쪽 정권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쪽을 밀겠습니다 하면
그쪽이 우리한테 유리한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공부는 하지만 이게 이제 국장, 미장 너무 이제 갈리게 됐고 다들 네. 또 국장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다 보니까 투자 방식도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 한국, 미국 이 주식 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방식도 좀 달라져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미국 장을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좋아하는 건 뭐냐면 상식이 통하더라. 예, 상식이 통하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네. 그 날부터 주가가 움직여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만큼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워낙 주주 친화 정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진짜 투자한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길게 들고 갈 수도 있는 영향들도 그렇죠. 많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미국 주식 특히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의외로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요? 예. 네. 테슬라를 들고 있든 엔비디아를 들고 있든 이런 종목들 보면 보통 2, 3년 이상 들고 계셨더라고요. 반면에 한국 주식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가끔 우리 언론사를 통해서도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한국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자식을 그래요? 싫어하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12종목이 10년 단위로 끌어보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로벌에서 브랜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만 하더라도 에스테로더가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프랑스의 샤넬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요즘 화장품 뭐가 죠? 그러면 인디 브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데 한계는 그런 있죠.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 자체가 너무 경기를 많이 타는 기업들이 많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졌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브랜드력이 워낙 강하고 아니면 기술적 혜자가 되게 커서 계속 확장되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코카콜라를 거리 샀던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계속 발전할 때마다 좋았었던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미국장과 국장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AI는 미국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근데 AI 관련 인프라는 한국이 더 잘해요. 잘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서로 보완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거여도 디테일이 좀 달라야 다르죠.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 기준금리 지금 이제 미국 FOMC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FOMC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명확하게 쓰겠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와야 움직일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매파 중에 매파분이신데 이분은 지표를 보고 있고 이런 지표대로 간다라면 3월 달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라는 분이 물가를 감안해서 정책을 썼을 경우는 저는 금리 인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부터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향후에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국제유가가 많이 내려가면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의미한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제유가도 그렇지만 곡물 가격도 내려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물가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는 데서 36.6%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 주거비, 우리를 얘기하면 월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그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추방을 하게 되면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월세 가격이 내려가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에서 가장 큰 비중인 주거비가 안정화되면서 되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준은 물가만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1월에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보면서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들어오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른다고 해서 걱정했더니 아니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실제 제가 볼 때는 우려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올해는 왜냐면 나중에 관세를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제 이 관세도 실제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봄날에 또 훈훈한 이야기로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